안녕하세요. 호캉스 말고 호캉스 어때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강원대학교 관광학과 김시현, 윤예지, 박주란, 박장현입니다. 저희는 서론, 현안 분석, 목표 설정, 전략 제안, 기대 효과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배경으로 현재 코로나로 인한 상황, 호캉스의 수요 증가, 고택의 가능성과 안동의 풍부한 관광 자원으로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관광산업은 전례 없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단순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이 지속되며 답답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는 정신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종식된 이후 92.8%의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갈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 종식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국내 관광이 5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관광에 대한 수익은 많이 줄었지만 국내 관광의 수요는 여전하거나 더 많아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호캉스란 멀리 나가지 않고 집이나 집 근방에서 휴가를 보내는 스테이케이션의 일종으로 호텔에서 바캉스를 보내는 것을 지칭합니다. 최근 여행을 가는 것만이 휴가가 아니라 휴식을 취하는 것도 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호캉스를 즐기는 사람이 자연스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람들이 호캉스를 즐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정한 휴가는 여행이 아니라 휴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호텔에서 북적이는 인파를 피해 여유로운 휴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루 정도 고품격의 특별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루 이틀 정도는 집안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입니다. 다섯째, 호텔은 꼭 누구와 함께가 아닌 혼자서도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호캉스는 코로나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관광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대책 관광으로 호캉스를 떠나고 있으며 증거로 추석 연휴간 제주 신라스테이 호텔의 룸서비스 매출이 예년보다 40%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전통가옥을 체험하는 관광객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고택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요 상품으로 이용할 고택이 잘 개발되어 있고 경북 교통의 중심지인 안동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안동은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자연관광자원, 역사문화자원, 문화관광축제, 농촌체험마을 등 고택 이외에도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비 관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이 제안서를 제안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현재 코로나 감염 확산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 국내 관광을 뽑았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 중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광 상품의 개발과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관광 전략의 제시를 통해 이러한 우울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합니다. 현재 안동 시내에는 다양한 고택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택들을 호캉스라는 관광 상품으로 각자 고유의 색깔을 잃지 않는 방법을 통해 하나의 브랜드로 재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호캉스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통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으며 고택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소비자들이 호캉스를 찾기 위해 자주 찾는 고급 호텔들과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겪는 시기뿐만 아니라 코로나 감염 확산이 종식되고 나서도 충분히 상품성을 가지고 호캉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같은 포지션에서 특별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될 것입니다.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는 사람들의 여행 선호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사회적으로 비대면과 거리두기를 권장하며 여행객들은 해외여행보다 국내 여행을 선호하게 되었고, 장기 여행보다는 1박 2일과 같은 단기간의 여행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보다 자연 친화적인 야외 관광지 또는 프라이빗한 장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여행에 앞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격과 시설적인 면이었다면 현재는 코로나를 계기로 안전과 위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는 관광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시키기도 했는데요. 최근 관광객들은 여행을 준비함에 있어서 컴퓨터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 결제를 하는 등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한 서비스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비대면성과 편리함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로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관광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관광지식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약 2주에 가까웠던 국내 8월 관광 수입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약 5,700억까지 크게 하락하면서 평년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안동 상황을 살펴보면 안동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하회마을 방문자 수에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작년에는 17만 5천 명에 달하던 관광객 수가 올해는 그의 절반도 안 되는 7만 9천 명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재 안동시는 가장 큰 지역 축제인 2020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을 취소한 상태이며 8월 24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격상에 따라 각종 공공시설을 휴관하며 문화예술 행사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안동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힐링 그리고 안전 언택트를 주제로 5가지의 테마를 만들어 코로나 대응 전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가옥을 활용한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사례로는 한옥을 활용한 서울 대표 관광지로 북촌 한옥마을이 있으며 전남 역사문화관광지 주변에는 한옥을 고급 숙박시설로 사용하여 화장실과 주방 정도만 새롭게 단장한 형태도 있습니다. 또한 경주 보문단지에는 라공이라는 특급 호텔 수준의 고급 호텔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 한옥마을은 국내 최대 한옥마을로 2012년 이후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다양한 전통 공예 체험을 즐길 수 있고 거리를 나가면 한복 차림의 젊은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통가옥을 이용한 해외 사례를 보면 스페인의 파라도르 호텔은 과거에 수도원이나 고성이었던 것을 개조하여 운영하는 국영 호텔 체인으로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료칸은 일본 고유의 전통을 살린 시설이며 유카타와 전통 정식 요리를 제공하는 고급 숙박시설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아그리투리스모는 흔히 농가민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도시의 산업화로 인해 쓸모없어진 농장과 목장을 현대식으로 새롭게 개조하여 만든 체험형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이렇게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알아봤듯이 전통 가옥을 이용한 관광산업은 그 지역만의 차별적인 특성으로 인해 전망이 기대되는 사업 중 하나이며 코로나로 인한 현 상황에서 고택만의 프라이빗한 비대면성을 더욱 내세운다면 앞으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목표 설정입니다. 안동 고택에 대한 수합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안동의 고택 여행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가족 단위 및 소수 단위의 실내 여행이 가능하고 고택이 다양하여 소비자의 여러 취향에 맞출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동 지역은 수도권에서 자가용이 아닌 교통편으로 가기엔 시간적 거리감이 크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택은 불편할 거라는 사람들의 인식과 안동 고택 숙박에 대한 정리된 정보 및 홈페이지의 부족은 개선되어야 할 점입니다. 세 번째, 기회 부분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자연 및 힐링 관광이 증가하고 국외로 쏠렸던 관광이 국내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의 중고속철도 도입이 2020년 말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는 무궁화호로 4시간이 걸렸던 청량리와 안동 사이의 거리를 1시간 중반대로 대폭 줄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관광 수요가 저조하다는 점이 위협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합 분석 후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안동시 지역 주민, 관광상품, 그리고 관광객으로 나누어 목표를 세워보았습니다. 고택을 활용한 고캉스 관련 관광상품을 통한 안동시의 목표는 관광객을 창출하고 안동의 고택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은 수익을 창출하며 관광객에게 관광상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광상품은 고캉스라는 신조어를 통해 상징화 및 브랜드화할 수 있으며 코로나 이후로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은 이색 체험을 통해 재방문 의사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가집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내수 관광이 증감에 따라 국내 소비자로 세분 시장을 잡았고, 그중 저희의 타겟은 2030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국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트렌드를 이끌며 경제적 의사결정의 중심 세력으로 관광산업의 새로운 큰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의 여행 트렌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자연 즐기기, 호캉스, 청결, 제주가 여행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여행 컨셉이 있어 자연 즐기기가 제일 높은 퍼센트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프라이빗한 실내 여행 프로그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2030 세대는 코로나 시기에 언택트 여행을 할 수 있는 자연 즐기기와 프라이빗한 실내 여행을 제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호캉스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에서는 붐비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응답과 오히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응답이 각각 54%와 30%로 나타나면서 호텔과 같이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행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언택트 관광을 원한다는 점과 코로나 시기에도 인기가 있는 호캉스를 보고 안동에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호캉스의 이미지와 감성을 벤치마킹하여 안동 고택에서 즐기는 바캉스를 고안해 보았습니다. 즉, 호텔에서 즐기는 바캉스가 호캉스라면 고택에서 즐기는 바캉스인 호캉스를 개발한 것입니다. 기존 호캉스의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지만 고캉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을 부여하여 안동에서 고캉스라는 새로운 유행을 주도합니다. 고캉스의 특별함으로는 첫 번째, 쉽게 접할 수 없는 전통 가옥에서의 하룻밤이 있습니다. 특히 안동의 고택은 과거 위인이 지냈던 집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고택에서는 전통 체험과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는 관광객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안동이 가진 깨끗한 자연과 고택이 어우러진 장관은 고캉스에서만 엿볼 수 있는 특별함입니다. 저희는 고캉스를 두 가지 테마의 컨텐츠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로 떠나는 시간 여행입니다. 과거로 떠나는 시간 여행은 고택의 전통미와 옛스러움을 컨텐츠와 결합하여 과거의 시간 속으로 온 듯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은 고택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체험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관광객은 고택에서 지내는 동안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고 생활하게 됩니다. 간편한 개량 한복과 버선을 입고 고무신이나 꽃신으로 갈아 신게 됩니다. 의상이 주는 분위기와 느낌이 고택에서의 생활을 더욱 일상에서 벗어난 듯한 기분으로 선사해 줄 것입니다. 또 고택 내에 구비가 가능한 공기놀이나 투어놀이 등의 전통놀이 소품을 구비하여 관광객들이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고택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전통 다가체험과 한지엽서 만들기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기존 안동 고택에서도 전통 다가체험이 있지만 매우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무료로 이용했을 때 안동만의 특색이 없는 것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다가체험을 하되 제공되는 다가에 안동 사과빵이 같이 제공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안동의 특산품인 사과를 관광객에게 인지시킬 뿐만 아니라 사과빵이 가진 비주얼과 맛은 감성이 유행인 오늘날 관광객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지엽서 체험은 안동의 한지 공장을 활용한 체험입니다. 한지 공장에서 고택으로 한지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은 고택에서 제공받은 한지로 자신만의 특별한 엽서를 만드는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고택 안에서 간단한 한지 체험을 가질 수 있고 고택에서 옛날 종이를 만지며 보내는 시간은 조상들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테마는 안동 고캉스에서의 치유 및 힐링 여행입니다. 과거 시간 여행에서는 체험을 주로 다루었다면 이번 테마에서는 관광객의 힐링을 주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과거 시간 여행은 내륙 지역에서의 활동으로 테마에 맞는 분위기를 잘 조성하였고 이번 치유 및 힐링 여행에서는 강 주변을 장소로 채택하여 물을 통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 치유 및 힐링 여행이라는 테마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치유 및 힐링 테마에서는 말 그대로 관광객의 치유와 힐링을 주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체험활동도 그에 맞는 체험활동인 명상, 요가, 조국과 향초를 체험활동으로 삼았습니다. 명상과 요가는 관광객의 심심 안정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때 명상과 요가에 서투른 관광객을 위하여 전문 노동력을 배치하고 싶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전문 노동력의 방문이 어려운 관계로 줌을 통한 화상 강의로 관광객의 활동에 수월함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격은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같이 놀러온 관광객들끼리 조격을 해주면서 서로의 화합을 도모하고 같이 배치해둔 향초를 통하여 심심안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청사초롱은 고택에서의 하룻밤을 좀 더 근사하게 해줄 수 있는 장치로서 저녁이 되면 관광객들은 영롱한 빛을 내는 청사초롱을 보며 고택이 가진 밤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관광객의 조식으로 단호박죽 또는 일반 주식을 제공해주는 것을 계획하였는데 여기서 단호박죽을 계획한 이유는 안동의 특산물인 단호박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며 당뇨 및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좋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을 든든히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과해지면 하루의 시작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단호박죽을 이용하여 하루의 시작을 든든하고도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 제안의 홍보 파트입니다. 홍보 파트는 컨텐츠 계획 파트만큼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고캉스의 홍보 방식을 3가지 정도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어플 제작입니다. 요즘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숙박업소의 정보를 손쉽게 얻고 예약 또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부족하여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점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택의 정보를 손쉽게 얻고 예약 또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어플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하여 안동의 원령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문보트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이용해 문보트 업체와 협력하여 고캉스를 이용할 시 문보트 할인 쿠폰을 주는 프로모션을 계획하여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홍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홍보 방법입니다. 요즘 가장 많은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에게 고캉스를 직접 체험하고 후기나 체험 영상을 제작 의뢰하여 홍보 효과를 누릴 것입니다. 다음은 전략 제안 지역 단체 및 공공기관 파트입니다. 우선 안동 지역에 있는 어린이 보호시설 또는 장애인 보호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같은 시설에다 저희 고캉스 체험에 필요한 간단한 소품 제작을 의뢰하여 이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줄 것이고 안동시청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와 긍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손소독제입니다. 이러한 손소독제는 알코올량이 강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안동의 대표적인 꽃인 국화와 매화의 향을 첨가하여 거부감을 줄이는 기념품을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념품은 바로 고캉스 로고가 박힌 마스크줄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손소독제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건이 바로 마스크입니다. 이러한 마스크는 휴대성이 편안한 만큼 잃어버리기도 쉬운데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마스크줄이라는 물건이 자주 보이곤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마스크줄에다가 저희들만의 독자적인 고캉스 로고를 만들어 삽입할 것인데 여기서 고캉스라는 글자의 한글과 한자 버전 2가지 버전으로 출시하여 한글에는 안동의 대표적인 꽃 중 하나인 매화 로고를 삽입하고 한자에는 또 다른 대표적인 꽃 중 하나인 국화 로고를 삽입하여 안동의 것이라는 느낌을 부각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캉스라는 주제로 인하여 창출할 수 있는 기대효과입니다. 첫 번째로는 관광객의 창출입니다. 고캉스라는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동 고택의 홍보입니다. 안동만이 가진 고택의 매력을 관광객에게 알리며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꾸준한 수익 창출입니다.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이루어지고 지역 주민의 수익을 창출하고 또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브랜드화입니다. 고캉스로는 신조어를 만들고 이를 통해
안동에서는 고캉스를 할 수 있다는 상징화 및 브랜드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재방문입니다. 관광객에게 이색적인 체험과 높은 만족도를 선사하여 재방문 예절을 높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참고했던 문헌들이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동북아 관광학회 주관 제10회 국제대학생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경희대학교 소속 조건희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동북아 관광학회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동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추진 배경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부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동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은 면적이 매우 넓은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2.5배에 달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고 전국 시군단위 행정구역 중에서 3위에 랭크될 만큼 아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안동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넓은 면적과는 다르게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시는 그래프를 보면 1995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안동시의 총 인구가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현상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산업의 활성화입니다. 관광산업은 외식, 교통, 숙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 소비 증진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안동은 하회마을, 경산서원, 부용대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지역 관광 거점 도시 5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관광 개발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강점들과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한다면 앞으로 안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도시 중 한 곳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다음의 방안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안동 철길공원 개발안입니다. 안동역은 1930년부터 지금까지 92년간 운영되어 온 역사와 전통이 깊은 역입니다. 하지만 중앙선 복선화 사업으로 인해 안동역은 지금의 안동터미널 근처에 있는 새로운 역사로 이전을 하고 지금의 안동역은 폐쇄될 예정에 있습니다. 안동역이 폐쇄가 되더라도 안동역이 가진 오래된 역사와 철길 등의 시설은 하나의 관광지로서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기에 이전하고 남은 안동역 구역사를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재탄생시켜보고자 저는 이번 방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서울의 경의선 숲길을 들 수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은 서울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되어 현재 하루에 약 2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인기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원을 따라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고 도심 녹지 확보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여름철 열섬 현상 감소 효과에도 기여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안동역 구역사 부지에 남아있는 철길은 레일바이크 등으로 활용하고 폐기차와 건널목 등을 전시해서 포토스팟으로 만들면 소셜미디어 활용에 적극적인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저 또한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 없는 곳에 위치한 카페나 관광지 등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친구들과 차를 빌려 방문한 경험이 매우 여러 번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젊은 세대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위한 사진을 찍는 것에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철길공원 조성을 제대로 해놓기만 한다면 정말 많은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방안은 안동 한옥마을 조성안입니다. 2019년 여름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수출 규제 강화로 인한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소도시로 여행을 가는 것이 매우 큰 유행이었습니다. 치열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힐링을 하기 위해서 도쿄나 오사카와 같은 일본의 대도시가 아닌 한적한 소도시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차분한 여행을 즐기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 안동 한옥마을 조성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안동 한옥마을 조성안은 안동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임진강과 유려한 산세 등 안동이 가지고 있는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부지에 한옥마을을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이때 이미 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하회마을은 지금 현재 하회마을에서 운영 중인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 겸 유적지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새롭게 조성하는 한옥마을은 실제 주거를 주목적으로 해서 관광객과 실제 입주민들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차이를 두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한옥마을에는 실제 입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용 한옥과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한옥 호텔, 한옥 펜션, 한옥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용 한옥, 그리고 편의점이나 카페와 같은 간단한 편의시설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여서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서울의 은평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은평 한옥마을에는 한옥에 이런 프랜차이즈 카페와 편의점 등이 입점을 해 있는 상태이며,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한옥 민박이나 한옥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용 한옥과 입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용 한옥을 제외하면 다른 목적의 상가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은평 한옥마을은 엄청난 대도시인 서울의 한가운데에서도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와 대치되는 사례로는 같은 서울 안에 위치해 있는 북촌 한옥마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북촌 한옥마을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드는 관광객 등으로 인해서 차분하고 조용한 여행은커녕 실제 입주민들조차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북촌 한옥마을이 너무 관광지화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광지의 역할은 안동 하회마을이 맡도록 하여서 하회마을과 한옥마을의 주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 요건입니다. 요즘 고달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재충전하는 여행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만큼 한옥마을 조성으로 그 니즈를 충족시켜준다면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기획한 마지막 방안은 안동연고 프로축구팀 창단안입니다. 최근 보복 소비가 새로운 소비 형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복 소비란 외부 요인에 의해 억눌려 있던 소비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던 소비 심리가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둔화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러한 보복 소비 현상이 가장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산업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옆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대구를 연고로 하고 있는 국내 프로축구팀 대구FC입니다. 대구FC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경기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얼마 전부터 전체 객석의 25% 수준만 티켓을 판매하며 유관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티켓은 판매가 시작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매진이 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대구FC가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미있는 경기 내용이고, 두 번째는 DGB 대구은행 파크라고 불리는 축구 전용구장의 개설입니다. 특히 DGB 대구은행 파크의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대구 시민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축구 전용구장인 DGB 대구은행 파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기장 중 하나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경기장입니다. 하지만 경기장을 개장하고 난 뒤 오히려 평균 관중은 3배, 티켓 수익은 4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 경기마다 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이 주변 상권에도 몰리기 시작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DGB 대구은행 파크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일종의 성지가 되어서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DGB 대구은행 파크는 대구의 이미지 제고, 수익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안동도 이러한 사례를 모델로 삼아서 안동연고 프로축구팀 창단안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은 이미 안동시민운동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보수해서 팀의 홈구장으로 사용한다면 새로운 경기장을 신축하는 것에 비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장의 경기장 명명권을 판매한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경기장 명명권 판매는 수익을 꾸준히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에 위치한 시티파크입니다. 시티파크는 경기장 명명권 판매를 통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구장이라는 타이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명명권 판매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시티파크이지만 이는 야구 경기장이기 때문에 축구 경기장을 하나 더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독일의 대표적인 명문 클럽 바이에른 뮌헨의 홈구장인 알리안츠 아레나입니다. 세계적인 보험회사인 알리안츠는 자신들의 홍보를 위해 홈구장 명명권을 사들였고, 이로 인해서 바이에른 뮌헨은 매년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DGB 대구은행 파크가 있습니다. 경기장의 원래 이름은 포레스트 아레나인데 대구은행이 이 경기장 명명권을 사들였고, 이로 인해 현재 대구FC는 연간 15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더욱 좋은 점은 현재 안동 시민운동장이 안동에서 가장 큰 두 상권인 시내 상권과 옥동 사거리 상권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에 의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또한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안동연고 프로축구팀 창단안은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추진해야 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방안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북아 관광협회 분들께 감사드리며 꼭 안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도시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북아 관광학회 주간 제10회 국제대학생 대회에 참가한 온세미로 팀입니다. 저는 온세미로 팀의 발표를 맡은 한나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역사가 깊은 안동의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관광학을 전공 중인
새내기 20학번 학생들입니다. 저희 팀 이름은 온세미로인데요. 혹시 온세미로 이름에 대해서 아실까요? 네. 온세미로라는 뜻은 언제나 변함없이 라는 뜻입니다.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매력적인 모습을 가진 안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인이 되고 싶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관광업계가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힘이 되고자 저희 아이디어가 안동관광의 한 걸음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과 현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은 경상북도 중심에 위치하고 경상북도에서 가장 면적이 큰 도시입니다. 이는 서울의 2.5배나 된다고 하는데요. 네, 또한 이곳은 선조들이 남긴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안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많은 예방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연기되었던 문화예술 행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안동에 가면은 이라는 페스티벌입니다. 안동에 가면 의미는 안동을 대표하는 가면, 하회탈을 뜻하는 것이 있으며 또한 안동을 찾아간다는 뜻의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이 SNS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생중계로 방송되어서 집에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많이 지쳐있을 사람들에게 항상 어려운 시기마다 해학적으로 잘 풀어나가는 저희 민족의 특성을 잘 활용하였습니다. 안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저와 닮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회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보 121호인 하회탈입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 하면은 마스크를 꼭 끼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에 따라서 하회탈에 마스크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회탈은 기존의 나무인데 나무보다는 종이나 플라스틱을 활용하여서 조금 가벼운 소재로 하회탈 입부분에 마스크를 부착하면은 사회적 규칙은 준수하면서도 웃고 있는 하회탈의 모습을 보면은 절로 웃음이 나오는 안동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행 다녀왔다는 노출에 꺼려서 요즘 SNS에 사진을 기재하기 조금 어려운데 하회탈을 쓰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하였다면은 거부감 없이 올릴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껴 많은 안동에 찾아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회탈 꾸미기 원데이 클래스 등을 통하여서 가벼운 소재를 이용하여 활용한다면 다소용한 하회탈 마스크는 버리는 것이 아닌 기념품이나 혹은 사용한 것을 전시해 놓는다면 많은 지구 쓰레기를 아낄 수 있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회탈과 급상승 중인 문화, 바로 EDM 문화입니다. 조금 빠른 음악이라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요. 요즘 급상승하는 음악의 종류로 티켓 예매와 함께 빠른 매진을 이루고 있는 음악 장르입니다. 이에 코로나가 끝난다면 하회탈을 쓰고 EDM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페스티벌이 아니더라도 안동에 조금 유교적인 틀을 깨는 음악을 가미하면 더욱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예로 한국관광공사의 Feel the Rhythm of Korea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아실까요? 이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조금은 신나는 박자와 함께 한국을 소개해드린 영상입니다. 이는 2740만 회라는 대박이라는 조회수를 이룩하였습니다. 이처럼 틀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문화를 보존시키면서 더욱더 많이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동을 알렸다면 안동을 소개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 관광객들은 여행지 선택은 청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국내 여행 중심으로 시작하며
혼잡하지 않는 야외 여행이 증가할 것입니다. 규모 면에서도 대규모 패키지 여행이 아닌 소규모 맞춤형 여행이 증가할 것입니다. 대량 관광 시대가 쇠퇴할 것이며 도시 관광보다는 지역 관광 시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취향과 체험, 경험,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에 안동 대학생 가이드를 고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패키지 여행이 아닌 개별 여행으로 6명 미만과 대학생 서포터즈를 고용하여서 하는 여행입니다. 이는 패키지 여행보다 조금 더 저렴하며 생동감 있고 안전하고 신선한 여행 코스를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주최자가 여행사가 아닌 관광객이 되어서 코스를 가고 싶은 코스를 정할 수도 있으며 쉬고 싶을 때는 언제든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안동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안동의 역사의 깊이도 알고 맛집도 가보며 친구처럼 수다를 떨다 보면 안동의 소속감을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에게 맛집과 명소를 소개해 주듯이 안동에게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여행입니다. 다음은 세계적으로 안동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은 조선시대 유교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하회마을부터 유교랜드, 유교문화박물관, 유교문화예술관 등 이러한 장점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다면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할 것이고 경제적 효과가 굉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메가 이벤트가 개최 지역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논문과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경주 엑스포의 경우 45일간 직간접적 경제 효과를 누렸는데요. 이는 512억에 달하였고 여수 엑스포는 12조 원에 달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월드컵조차 능가하였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사례는 여수 엑스포를 더욱더 살펴본다면 박람회 기간의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후시설 컨벤션 센터로 활용하면서 효율적인 경제적 효과를 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만약 안동 엑스포가 열린다면 12조 이상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에 시설을 컨벤션 센터로 활용한다면 더욱더 큰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성군으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이전 설립된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면은 출출해질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밥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밥 먹었니? 와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밥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동 또한 먹거리가 많아서 이를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 순서대로 형제삿밥, 찜닭, 잉어찜입니다. 이 음식들은 안동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동 음식을 즐기면서 동시에 문화를 배우며 여행하는 것만큼 유익한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한국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며 또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이를 발판으로 더욱더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관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はじめまして。日本の沖縄県にある明王大学の国際学群観光産業専攻4年次の崎原と申します。今日は負の遺産の平和資源としての価値とその観光化、辺野古基地における海外学生のガイドを事例にというテーマで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す。私は自分の通っている明王大学の近くにある米軍基地の観光資源としての可能性を知りたくて、辺野古基地でのスタディツアーで山陽観察を行いました。そしてツアーの内容とガイドや参加者の語りを分析することによって、米軍基地の平和資源としての価値と、観光化の課題を確かめることができました。発表はまず研究の背景とその目的、本論では研究方法と調査の概要、本校と平和資源について、
で辺野古資源でのスタディツアーでの事例とその分析、最後に観光化の課題と今後の方向性でまとめています。本研究は戦争や災害の後などの人類の悲しみの記憶をめぐる旅であるとされるダークツーリズムの研究に位置づけられます。観光研究の中でもダークツーリズムは観光の経済的なインパクトよりはその実践がいかに平和の記憶を紡ぐ媒体になりうるかといったような平和学の視点から研究されることの多い分野です。このことに関しての先行研究をいくつか紹介します。平和ガイドによる沖縄戦の語りに注目し、参与観察を行った北村によれば、非戦争体験者による沖縄戦の語りが実践的に平和を作り出そうと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例えば、沖縄で戦時中に避難壕として使われた自然洞窟であるガマを訪れた人は、平和ガイドに説明されることによって初めてそこにある暴力の痕跡を目撃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ことなどが事例に挙げられています。一般的にダークツーリズムの資源として活用する場所は、災害や戦争からある程度の時間を経ている場所が適し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が、福島第一原発を後世のために観光地化するべきだと提言した東は、さまざまな研究者とともに負の記憶が冷却期間を経る前の早い段階からダークツーリズムを展開していくための具体的な構想や多様な視点からの研究や取材を行っています。他にもさまざまな場所や出来事が観光という視点で調査されてきましたが、ダークツーリズムの資源として在日米軍基地を検討された例がないと思われます。現在発表されている辺野古基地に関わる研究のほとんどは、法学や生物学、平和学や国際関係論などで論じられています。以上の背景から、本研究では辺野古基地でのダークツーリズムについて参与観察調査を行いました。本研究の目的は、沖縄県の在日米軍基地辺野古基地におけるスタディツアーでのガイドと参加者の語りを取り上げ、社会問題を観光することの現状や課題を考察することです。スタディツアーの分析で、地域の負の側面として捉えられてきた社会問題が観光の現場でどのように平和資源として活用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を明らかにします。次に本論の紹介をします。研究方法と概要、2020年2月8日から12日に沖縄でのスタディツアーでの参与観察を行いました。スタディツアーの参加者は共同発掘作業に訪れていた韓国、台湾、日本の学生たちが主で、辺野古基地でのスタディツアーには19名の学生が参加していました。共同発掘作業の内容は、沖縄戦時中、朝鮮人2人を含む14人が埋葬された本部町県県地区で行われたもので、私も全日程参加し、発掘作業とスタディツアーに参加しました。4日間の日程の中で、発掘作業をしながら行われたスタディツアーは、ガイドと戦績などをめぐるダークツーリズムで、半日のプログラムで3回行われました。スタディツアーの日程と参加者は次の通りです。調査は共同発掘作業、戦績離島でのスタディツアー、食事や交流会などにも参加しましたが、本研究では2月10日の午後に行った辺野古基地でのスタディツアーに関わると思われる事例を中心に紹介します。参加者は共同発掘作業、宿泊者が最大47名、宿泊していない参加者が最大35名、本部長戦績巡り23名、辺野古基地反対運動現場巡り19名、家島27名、共同発掘作業はさまざまな人がいましたが、スタディツアーの参加者は主に日本、韓国、台湾の大学生です。次に調査地の概要です。沖縄県北部地域にある名護市辺野古集落では、沖縄が米軍の統治下であった
1955年、辺野古集落を含む串村が周辺山林を実弾演習地として米軍に接収されることに反対した時から、辺野古はただの一村落ではなく、日本全体の社会問題を表すものになりました。2019年2月23日に行われた辺野古米軍基地建設のための埋め立ての賛否を問う県民投票の投票率が 50% を超したことなど、今でも沖縄県内外、人々の間で是非が問われ続けている問題です。平和資源とは、平和の実践を促進する物事のことです。関係論的な平和論において、平和資源の主要な役割は、人と人との関係を媒介することです。人と人とが出会い、交流する施設は重要な平和資源であり、他にも、人物、本、碑や言葉、写真、樹木など、さまざまなものが平和な関係性の媒介となって働きます。平和を、戦争や暴力がないっていう状態ではなく、何々がある、何々を作るプロセスなどといった積極的な平和を考える視座です。考察では辺野古基地の平和資源としての価値を明らかにします。今からは事例を挙げながら当日のスタディツアーの流れを説明します。5日間の共同発掘作業の日程の中、3日目の午後から参加希望者はバスに乗り、辺野古基地でのスタディツアーに向かいました。参加者は学生19名、ガイドをする T 氏や韓国の学生のための通訳も含めた21名、出発地の発掘現場からは30分ほどで辺野古に到着しました。ガイドの T 氏は社会福祉の仕事をしていた60代男性で、退職した後、東京都内から沖縄に移住してきた人です。移住して5年になり、その前からも数十回以上沖縄を訪れていた人で、もともと原発の反対運動などをしていたこともあり、移住してから活動に関わることが自然の流れだったと私に語りました。このような経歴を持つ彼にとって、活動が生活の一部だというふうな語りがあるように、もう本土からそのまま沖縄で同じような活動をしている人です。この日以外の共同発掘作業でのスタディツアーや学生のスケジュール管理でも T 氏は中心になって行っていました。T 氏から今日のスタディツアーの日程、辺野古基地の建設についての説明を聞きながらバスで現場へ向かいます。T 氏のガイドの後、韓国語、中国語の翻訳が入ります。写真の山は道中で見られる土砂の採掘現場です。山を学生に見せながらバスの中での T 氏の語りを一部挙げます。これが T 氏の語りです。辺野古へ行く道路では埋め立ての資材を運ぶダンプが何台も通り過ぎていき、私たちのバスと同じ行く先に向かいます。1日に約250台のダンプが通ると語る T 氏、出発して30分ほどで辺野古地区へ到着します。辺野古の浜で参加者はバスから降り、警備員が見張りをしている基地のフェンスに参加者がギリギリまで近づきます。このまま基地のフェンス沿いで T 氏が辺野古基地の全体図を見せながら工事の説明をしました。彼はその中で何度も工事が 1% しか進んでいないことを強調します。この語りはバスの中でも繰り返していたことで、話は諦めては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着地します。基地建設に反対する理由を5つ挙げ説明する T 氏、なぜ建設するかについて国と大企業のお金を理由に語る T 氏はそのまま学生にスライドのように語りかけます。スライドが T 氏の語りです。40分ほど辺野古の浜で説明を聞いた後はゲート前のテントに向かいます。ここは国道沿いの一番大きいテントで、ずらっと並んだ写真や看板、横断幕などが不穏な空気を出しています。その内容は反体制派のものがほとんどです。警備員が10人以上並んでいるゲート前に参加者が集まっていきます。警察官はスピーカーを持って資材を運ぶダンプがゲートに入ってくる準備をしています。
そこから1メートルも離れていない距離に置かれた小さな30脚ほどの椅子に参加者のほとんど全員が座り始めました。先に座っていた人から座り込みの非暴力性についての説明がされます。台湾の大学生、C 氏は座り込みをしている人たちに日本語で挨拶をしていました。C 氏の挨拶はスライドにあるものです。上の写真は挨拶をする台湾の大学生の C 氏です。この時はまだダンプが来ていません。下の写真は10分ほど経った後です。ゲート前にダンプが到着し、警察がゲートの中から出てきて、座り込みをしている人たちに違法行為の中止を呼びかけます。10名以上の警察官、警備隊が座っている人たちを挟み、向かい合うことになります。拡張器を使っての待機の呼びかけと近づいてくるダンプによって緊張感が高まる中、参加者たちが歌を歌い出します。強い呼びかけも無視し、さらに大きな声で歌う参加者たちの中、活動家が前に立ち参加者に呼びかけます。呼びかけの内容は、私物の管理や手を肩より上に上げないことの注意、抗議活動が非暴力、あとは表現の自由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警察による排除があるということを参加者に語ります。拡張機から再び土砂を運んだダンプの到着が呼びかけられ、これに応じなかった人が強制排除の対象になります。ゲート前の向かいの道から掛け声があり、スタディツアーの参加者を含めた座り込みの人々がそれを繰り返しています。最初の待機の呼びかけから10分後、警察官による強制排除が始まりました。1人ずつ3人ほどの警察官に担がれゲート前からどかされていき、声をかけられて自分で立ち退く人もいました。5分ほどで全員の強制排除が終わり、ゲートは開かれ、並んでいたダンプが次々と入っていきます。上の写真が警察官により排除される参加者たち。で、下の写真はその5分後です。もう全員が運ばれて、ダンプはゲートの中にどんどん入っていきます。このスライドはスタディツアーに参加していた学生の感想事例に挙げています。戻りますという T 氏の合図で帰りのバスに乗り出発の発掘現場に戻りました。スタディツアーの時間は13時に出発したバスが13時40分に辺野古に着き、16時には帰りへ出発したので、辺野古での滞在時間は2時間半ほどです。帰りの道でも土砂の採掘現場での抗議活動をバスで見ながら説明を聞いて帰りました。以上、辺野古基地のスタディツアーの国が抱える社会問題を参加者自身の問題として捉えるようなガイドの投げかけ、抗議活動の直接参加や参加者の感想などを事例に挙げました。日本、韓国、台湾の学生たちが国家の権力が持つ暴力性を肌で感じ、交流し語り合う場になっていたことは、辺野古基地という場が平和の実践を促進する物事、つまり平和資源となり得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と考えます。ここでは取り上げられなかったのですが、日程の中で学生たちは沖縄戦について学びながら、自分の国の歴史や現状、これからについて語っていました。次は観光化の課題と今後の方向性です。軍事基地は平和からかけ離れたように見える施設ですが、見る角度を変えれば過去に終わったと思われていた戦争が現在に連続してつながっていることを訪れた人に考えさせる重要な平和資源となることが認められます。そしてそれはダークツーリズムの持っているツーリスト自身の日常を揺るがせ、再興を促す可能性が辺野古基地にあることが明らかだと思われます。このようなダークツーリズムを行う場合の課題として、抗議活動自体が道路交通法違反であると判断される場合の責任、あとは現場で語られることやイメージが現地の人にとって納得できるものであるかといったような問題も明らかになりました。例えば、私が沖縄出身だったのですが、ガイドの説明を聞いているときに自分が納得できないと思うようなガイドの内容もあったりしました。今後はこれらの課題を解決しながら、
負の遺産を積極的な平和を作り出す平和資源の方向へと視点を変えていくための具体的な案について検討していこうと考えてい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